크리스마스 캐럴, 찰스 디킨스 글, 리사 아이사토 그림. 3절, 두 번째 유령. 엄청나게 드르렁거리며 코를 골다가 깬 스크루지는 생각을 정리하려고 침대에 앉았다. 종이 곧 한시를 알릴 거라는 사실을 알아차릴 필요도 없었다. 제이콥 말리가 보낸 두 번째 유령과 만날 시간에 맞춰 제정신을 차린 것이다. 하지만 새로 나타날 유령이 어느 커튼을 열어젖힐까 궁금한 마음이 들자 등골이 오싹해졌다. 스크루지는 커튼을 일일이 열어젖혔다. 그런 다음 다시 누워 사방을 주의 깊게 살폈다. 이번에는 유령이 나타나는 순간부터 맞서보고 싶었고 지난번처럼 급습당해 불안에 떨고 싶지 않았다. 자유분방하고 태평한 몇몇 신사들은 장기판 한 두 수쯤 내다보는 정도로 세상 물정에 밝다며 자랑한다. 동전 따먹기 놀이부터 살인에 이르기까지 무슨 일이든 잘한다면서 자신에겐 새로운 모험을 감수할 폭넓은 능력이 있다고 떠벌리곤 하는데 당연하게도 이렇게 극단적인 두 가지 모험 사이에는 꽤 폭넓고 포괄적인 범위의 일들이 존재한다. 아무튼 스크루지에 대해 앞서와 같은 대담한 표현은 못 쓰겠지만 온갖 종류의 기이한 존재가 나타나도 마주할 각오가 되어 있다거나 아기부터 코뿔소까지 무엇이 등장한다 해도 크게 놀라지 않을 테니 믿어달라고는 여러분에게 거리낌 없이 요구하겠다. 그런데 거의 모든 일을 감수하겠다며 단단히 각오한 스크루지지만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한시 종이 울렸는데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자 발작처럼 격렬하게 벌벌 떨기 시작했다. 5분, 10분, 15분이 지났건만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내내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시계가 한시를 알린 순간부터 눈부시게 바라는 불그스레한 빗줄기 중심이 침대로 흘러 들어왔다. 스크루지는 한낱 빗줄기일 뿐인 그 불빛이 유령 한 무더기보다 더 무서웠다. 대체 무슨 불빛인지 왜 비추고 있는지 알 수 없었고 혹시 제 몸이 영문 모를 자연 발화 현상의 흥미로운 사례라도 된 건 아닐까 불안했다. 하지만 마침내 스크루지는 생각하기 시작했다. 나나 여러분이라면 처음부터 그랬을 테지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떠올리는 건 공경에 처한 당사자가 아닌 법이니. 아무튼 스크루지는 으스스한 불빛의 출처와 비밀이 옆방에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불빛을 쫓다 보니 정말로 옆방에서 흘러나온 것 같았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자 그는 조용히 일어나 슬리퍼를 끌고 문으로 갔다. 스크루지의 손이 자물쇠에 닿는 순간 이상한 목소리가 들어오라고 지시했다. 스크루지는 그 말을 따랐다. 분명 스크루지의 방이었다. 틀림없었다. 하지만 깜짝 놀랄 만큼 바뀌어 있었다. 벽과 천장에 싱싱한 초록식물이 가득 들이운 방은 완벽한 숲처럼 보였다. 곳곳에서 열매들이 화사하게 반짝거렸다. 그 빛은 호랑가시나무, 겨우살이, 담쟁이 돌굴에 바스락거리는 잎사귀들에 반사되어 마치 수많은 거울 조각이 온 방에 흩뿌려진 것처럼 보이게 했다. 그리고 스크루지 평생 혹은 만리 생전의 겨울을 여러 번 보내는 동안 화석이나 다름없던 칙칙한 벽난로에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엄청난 불꽃이 굴뚝까지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방바닥에는 칠면조고기, 거위고기, 사냥해온 날고기, 쇠고기, 돼지편육, 큼직한 돼지다리, 통돼지구이, 화왕 같은 기다란 소시지 다발, 민스파이, 크리스마스 푸딩, 굴이 담긴 통들, 군밤, 선홍색 체리빛깔의 사과, 과즙이 풍성한 오렌지, 달콤한 배, 엄청나게 큰 주연절 케이크가 잔뜩 쌓여 있었다. 펄펄 끓는 펀치에서 솟아나는 달큼한 김이 방 안 가득 뿌옇게 서렸다. 기다란 소파에 대단히 유쾌해 보이는 거인이 얼큰하게 취한 듯 편안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는 어린 제우스 신을 먹여 살렸다는 염소의 풍요의 뿔처럼 생긴 횃불을 들고 있었는데 스크루지가 문가에서 방 안을 살짝 엿보자 횃불을 높이 들어 올려 스크루지에게 비쳤다. 들어와! 유령이 소리쳤다. 들어오라고! 들어와서 내가 누구인지 더 잘 보라고 이 사람아!
스크루지는 머뭇거리며 들어가 유령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고집불통 스크루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유령의 눈은 맑고 다정해 보였지만 그 시선을 마주하고 싶진 않았다. 나는 현재의 크리스마스 유령이다. 고개를 들고 나를 똑바로 봐라. 스크루지는 공손히 시키는 대로 했다. 유령은 가장자리에 하얀 털 장식이 달린 초록색의 기다란 외투인지 망토인지를 입고 있었다. 어찌나 헐렁하게 걸쳤는지 넓은 가슴이 드러나 있었다. 일부러 가슴을 보호하거나 가리는 것을 경멸이라도 한다는 투였다. 주름진 거대한 옷 아래로 언뜻 보이는 발도 맨발이었다. 머리에도 여기저기 반짝이는 고드름이 박힌 호랑가시나무 화관 말고는 아무것도 쓰고 있지 않았다. 긴 흑갈색 곱슬머리는 제멋대로 헝클어져 있었고 온화해 보이는 얼굴과 반짝이는 눈, 활짝 편 손, 명랑한 목소리, 자유분방한 태도, 즐거움이 가득한 분위기 또한 자유분방했다. 허리춤에는 골동품처럼 낡고 녹슨 칼집을 차고 있었는데 그 안에 칼은 들어있지 않았다. 나 같은 유령은 여태 본 적이 없겠지? 유령이 큰 소리로 말했다. 없습니다. 내 가족 중 어린 유령들과 같이 다녀본 적은 없느냐? 최근에 태어난 내 형님뻘 유령 말이야. 나는 아주 어린 편이거든.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유감스럽지만 없습니다. 형제들이 많으십니까, 유령님? 1800명이 넘지. 부양하기에는 엄청난 대가족일세. 스크루지가 중얼거렸다. 현재의 크리스마스 유령이 몸을 일으켰다. 유령님, 가시려는 곳으로 저를 데려가십시오. 지난밤에는 강제로 끌려갔지만 지금 보니 그때 배운 교훈이 있습니다. 혹시 오늘 밤에도 제게 무언가 가르쳐 주시려거든 도움이 되게 해주세요. 스크루지가 공손하게 말했다. 내 옷을 잡아라. 스크루지는 시키는 대로 유령의 옷을 꽉 붙잡았다. 호랑가시나무, 겨우살이, 빨간 열매, 담쟁이 덩굴, 칠면조고기, 거위고기, 사냥에서 잡은 날고기, 쇠고기, 편육, 쇠고기, 돼지고기, 소시지, 굴, 파이, 푸딩, 과일, 그리고 펀치까지 모두 순식간에 사라졌다. 방도, 벽난로도, 붉게 타오르던 불빛도, 밤도 마찬가지였다. 스크루지와 유령은 크리스마스 아침에 시내 길거리에 서 있었다. 혹한의 날씨에 사람들이 집 주변을 쓸거나 지붕에 쌓인 눈을 치우는 소리가 거칠지만 활기찬 음악처럼 들렸다. 아이들은 지붕에서 떨어진 눈덩이가 눈보라를 일으키며 흩어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한껏 신이 나 있었다. 집 정면은 지붕을 덮은 솜니불 같은 흰 눈이나 그보다 조금 더러운 길바닥의 눈과 대비되어 몹시 거무튀튀해 보이고 창문들은 더 시커맸다. 마차나 수레의 육중한 바퀴가 지나간 눈더미 위에는 깊은 고랑이 파이고 큰 길이 갈라지는 곳에서는 이런 고랑과 바퀴 자국이 수백 번은 얽히고 설켜 질척거리는 누런색 진창이 되어버렸다. 하늘은 우중충했다. 지름길도 반은 높고 반쯤은 얼어붙은 거무칙칙한 안개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무거운 안개 입자들은 마치 영국의 모든 굴뚝에 만장일치로 불을 피워 만족스러울 때까지 활활 타오르리라 작심이라도 한 듯한 검댕과 뒤섞여 소나기로 변해 내리붓고 있었다. 날씨든 풍경이든 기분을 상쾌하게 만드는 건 하나도 없었지만 그래도 여름날의 맑은 공기나 밝은 햇살은 흩뿌릴 수 없는 즐거운 분위기가 거리 곳곳에 감돌았다. 지붕 꼭대기에 올라 눈을 퍼내는 사람들도 흥겨움과 기쁨이 넘쳐났다. 지붕 난간에서 서로를 큰 소리로 불렀고 가끔은 까불거리며 눈뭉치를 던지기도 했다. 제대로 맞추면 폭소를 터뜨렸고 맞추지 못해도 만만찮은 폭소를 터뜨렸다. 말로 늘어놓는 수많은 농담보다 더욱 순수하고 악이 없는 장난이었다. 날짐승 고기를 파는 푸주가는 여전히 절반쯤만 문을 열었고 과일 가게들은 자랑스럽게 빛나고 있었다. 유쾌한 노신사의 조끼처럼 생긴 커다란 배불뚝이 얇은 바구니들이
과일가게 문가에 너저분하게 늘어진 모습으로, 그리고 여차하면 길거리로 굴러 떨어지겠다는 태세로 걸려 있었다. 붉은 기가 감도는 갈색의 알이 굵은 스페인산 양파는 선반 위에서 스페인 수도사처럼 번들거리며 지나가는 소녀들에게 엉큼하게 윙크하거나 높이 매달려 얌전 떠는 겨우살이에게 추파를 던지기도 했다. 배와 사과는 거대한 피라미드처럼 수북이 쌓여 있고, 포도송이들은 가게 주인의 후위로 눈에 잘 띄는 고리에 주렁주렁 매달려 지나가는 사람들의 입안에 군침을 고이게 했다. 이끼 낀 갈색 개암도 두둑이 쌓인 채 향을 내뿜으면서 발목까지 깊이 빠지는 숲속에서 말라붙은 낙엽더미를 헤치고 걷던 기억을 상기시켰다. 노란빛 오렌지와 레몬 가운데 자그맣고 거무스름한 노퍽산 사과가 끼어 있었다. 과즙이 풍부한 사과는 옹골찬 모습을 뽐내며 제발 자기를 조기봉투에 담아 집으로 가져가서 후식으로 먹어달라고 다급하게 애원하고 있었다. 이 질 좋은 과일들 틈에 끼어 어항송을 논일던 금붕어와 은붕어도 둔하고 활기 없던 평소와는 달랐다. 오늘은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다는 듯 느긋하고 뜨뜻미지긋한 흥분에 빠져 입을 뻐끔거리며 자신들만의 작은 세상을 빙빙 돌았다. 식료품 가게. 맞다. 식료품 가게도 있었네. 식료품 가게는 덧문 한두 개만 열어놓았을 뿐 거의 닫은 상태였다. 하지만 덧문 틈새로 살짝 보이는 그 광경이란, 계산대 위 저울이 즐거운 소리를 내며 내려가는 광경, 휘감긴 노끈이 노끈 롤러에서 주르륵 풀려나오는 광경, 깡통이 덜커덕거리며 공던지기 묘기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광경, 차와 커피가 뒤섞인 향이 상쾌하게 코끝을 스치는 광경, 혹은 건포도가 넘쳐나고 아몬드는 더할 나위 없이 새하얀 데다가 계피막대는 길고 고닫으며 다른 향신료들은 무척 감미로웠다. 설탕이 절인 과일은 녹진한 설탕을 어찌나 얼룩덜룩 잘 입혔는지 아무리 시큰둥한 구경꾼이라도 정신이 아찔해지며 결국 속쓰려 했고, 무화과는 촉촉하고 과즙이 풍부하며 프랑스산 자두는 화려하게 꾸민 상자에 담겨 새콤한 그 맛처럼 얼굴을 붉히고 있었다. 모든 식료품이 먹음직스러웠고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하지만 이뿐만이 아니었다. 손님들도 하나같이 바쁘게 서둘렀다. 크리스마스의 희망과 기대에 푹 빠진 채 문 앞에서 서로 걸려 넘어지거나 손에 든 고리버들 바구니를 세차게 부딪히거나 구매한 물품을 계산대 위에 그냥 두고 갔다가 허겁지겁 가지러 되돌아왔다. 이런 비슷한 실수를 들뜬 마음으로 무수히 저질렀다. 그럼에도 식료품 가게 주인과 점원들은 매우 솔직하고 기운 넘쳤다. 앞치마를 등 뒤로 단단히 조여맬 때 쓰는 하트 모양 단추를 자신들의 진짜 심장이라도 되는 양 내걸었는데, 모두가 보라는 뜻이거나 만약 크리스마스 갈까마기가 원한다면 쪼아먹어도 좋다는 것 같았다. 이내 교회 종소리가 사람들을 교회나 예배당으로 불러 모았다. 사람들은 모두 제일 좋은 옷을 차려입고 가장 명랑한 표정으로 나와 무리지어 교회로 향했다. 동시에 수많은 샛길과 골목길, 이름 모를 길모퉁이에는 화덕을 빌려 쓰기 위해 저녁 만찬에 쓸 재료를 들고 빵집으로 향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다. 만찬을 준비하려는 이 가난한 사람들의 행렬이 유령의 관심을 크게 끈 모양이었다. 유령은 스크루지를 옆에 세워둔 채로 빵집 문간에 서서 음식을 들고 온 사람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그릇 뚜껑을 열어 그 안에 자신의 횃불에서 나온 향을 뿌려주었다. 이 횃불은 매우 비범했다. 만찬거리를 들고 온 사람들이 한두 차례 서로 밀치며 화가 나 말싸움이라도 벌이면 유령은 그들에게 횃불 향 몇 방울을 뿌려주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내 즐거운 기분을 되찾고는 크리스마스에 싸우는 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중얼댔다. 그럼 정말이고 말고 신께서는 사람들이 화목하게 지내길 바라실 테니까. 곧 종소리가 멈추고 빵집 문도 닫혔다. 하지만 화덕에 맺힌 물방울이 온갖 만찬이 조리되는 중이라는 사실을 은근히 알렸다.
거리에 깔린 자갈도 함께 조리되고 있는 것처럼 모락모락 김이 피어올랐다. 횃불에서 뿌린 향에 무슨 특별한 풍미라도 들어있습니까? 스크루지가 물었다. 그럼 나만 가진 풍미지. 이날 먹는 모든 만찬에 다 어울리는 겁니까? 정성껏 준비한 만찬이라면 무엇에든 어울리지. 보잘것없는 만찬에 가장 많이 쓰이고. 왜 가난한 집 만찬에 가장 많이 쓰인다는 거죠? 내 향이 가장 필요한 곳이니까. 유령님,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세계의 존재 중에 왜 하필이면 유령님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순수하게 음식을 즐길 기회를 빼앗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던 스크루지가 말했다. 내가 말이냐? 유령이 소리쳤다. 매주 일요일마다 맛있게 조리할 도구를 그들에게서 빼앗지 않으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식사다운 식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날인데도요. 안 그러십니까? 내가 그랬다고? 유령이 소리쳤다. 안식일이 되면 빵집이나 다른 가게가 문 닫기를 바라시잖아요. 그러니 그게 그 말이지요. 내가 그런 짓을 했다고? 유령이 버럭 외쳤다. 제 말이 틀렸다면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그런 일이 유령님의 이름으로 아니면 유령님 가족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는 이 땅에 그런 자들이 몇 있기나 하지. 우리를 잘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우리 이름을 들먹여 욕망, 오만, 악의, 중오심, 시기심, 독선, 이기심에 젖어 사는 사람들 말이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나 우리의 일가부치 가족이 이 세상에 존재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들이 저지르는 짓은 그들의 탓으로 돌려라. 우리를 탓하지 말고. 스크루지는 그러겠다고 약속했다. 둘은 지금까지처럼 남의 눈에 띄지 않는 모습으로 도시의 변두리 동네에 이르렀다. 스크루지가 이미 빵집에서 알아챈 사실이지만 이 유령에게는 놀라운 특기가 하나 있었다. 거대한 몸을 어디에든 쉽게 맞출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지붕 낮은 집에 들어가서도 천장이 높은 홀 못지않게 우아하고 초자연적인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며 쾌감을 느꼈든 아니면 친절하고 넉넉하며 따뜻한 성품이나 가난한 사람에 대한 동정심을 타고났기 때문이든 착한 유령은 스크루지 사무실 직원의 집으로 향했다. 자신의 옷자락을 꼭 붙은 스크루지와 함께 간 유령은 그 집 문 앞에 이르자 미소 띤 얼굴로 횃불의 향을 뿌려 밥 크레치의 집에 축복을 내렸다. 한번 생각해보라. 밥은 일주일에 겨우 15밥 밖에 벌지 못했다. 토요일마다 주머니에 제 이름과 똑같은 은화 15개를 챙겨 넣는 게 고작인 가난한 4칸짜리 집에 현재의 크리스마스 유령이 축복을 내려주었으니 그때 크레치 부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2번이나 뒤집어 깨맨 초라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6펜스짜리 드레스치고는 제법 근사한 리본이 달려 있었다. 부인은 역시 리본을 달고 있는 둘째 딸 벨린다와 함께 식탁보를 깔았다. 장남 피터는 소스 냄비에 담긴 감자를 포크로 찌르고 있었다. 그럴 때마다 크리스마스를 기념해서 밥이 선물한 말도 안 되게 큰 셔츠깃이 입을 찔러댔지만 자신이 그토록 신사답고 멋진 옷을 입었다는 사실에 뿌듯해하며 멋쟁이들이 모이는 시내공원에서 셔츠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이번에는 어린 크레친 남매가 냅다 뛰어들어오며 빵집 밖에서 맡았던 거위구이 냄새가 자기 집에서 난다며 탄성을 질렀다. 남매는 허브와 양파까지 곁들여 먹는다는 호사스러운 기대에 젖어 식탁 주변을 춤추듯 돌았고 피터가 멋지다며 하늘 높이 지켜세웠다. 피터는 셔츠기 때문에 거의 숨이 막힐 지경이었지만 부글부글 삶아져 솟아오른 감자들이 큰 소리로 뚜껑에 탕탕 부딪히며 자기들을 좀 꺼내서 껍질을 벗겨달라고 아우성 칠 때까지 의연한 척 부지런히 불길을 일으켰다. 그런데 말이다.
소중한 너희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막내 팀도 그렇고. 게다가 작년에는 마사가 지금처럼 30분이나 늦지 않았는데. 엄마, 여기 마사 왔어요. 이 말과 동시에 한 소녀가 나타났다. 엄마, 마사 언니 왔어요. 야호, 진짜 맛있는 거위고기가 있어. 마사 누나. 어린 크레친 남매도 소리쳤다. 그래, 우리 딸. 무사히 잘 다녀왔구나. 오늘 많이 늦었네? 크레치 부인이 여러 차례 입맞춤을 한 뒤 정성껏 딸의 숄과 보닛을 벗겨주며 말했다. 지난밤에 해야 할 일이 많았어요, 엄마.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정리까지 다 해야 했거든요. 잘했네. 이렇게 왔으니 됐다. 신경 쓰지 마라. 벽난로 앞에서 몸 좀 녹이렴. 얘야, 너에게 신의 가호가 있기를. 그때 나서지 않는 데가 없는 어린 크레친 남매가 소리쳤다. 안 돼요, 안 돼. 아빠가 오신단 말이에요. 마사 언니, 숨어. 마사가 숨자 작달만한 아버지 밥이 끝에 달린 장식술을 빼고도 좋기 1미터는 될 법한 털목도리를 늘어뜨리고 들어왔다. 그래도 크리스마스라며 낡은 옷은 꿰매고 솔질한 상태였다. 어깨에는 막내 팀이 올라타 있었다. 아, 불쌍한 팀. 작은 목발을 들고 두 다리는 보철기구에 의지한 모습이라니. 마산 어디 있나? 밥크레치 씨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아직 안 왔어요. 크레치 부인이 말했다. 아직 안 왔다고? 들떴던 기분이 갑자기 가라앉은 밥이 말했다. 교회부터 줄곧 팀을 목말 태우고 아이의 말 노릇을 하며 기세 등등하게 돌아온 참인데 크리스마스인데 아직 안 왔다고? 마사는 장난이라 해도 아버지가 실망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얼른 옷장 문 뒤에서 나와 밥에 품에 안겼다. 어린 크레친 남매는 막내 팀을 떠밀다시피 세탁실로 데려갔다. 커다란 구리솥에서 익어가는 푸딩의 노랫소리를 들려주기 위해서였다. 그래, 우리 막내 팀은 어땠나요? 어쩌면 그렇게 잘 속아 넘어가느냐고 놀리던 크레치 부인이 기쁜 마음으로 딸을 꼭 안고 있는 밥에게 물었다. 아주 우젓했어요. 아니, 그 이상이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한참 동안 말도 없이 혼자 앉아있더니만 당신은 들어보지도 못했을 엉뚱한 생각을 했더군요. 집에 오면서 내게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에 온 모두가 자기를 봐주었길 바란다고. 크리스마스에 다리를 저는 자신을 보면 앉은뱅이를 걷게 하고 장님을 눈뜨게 한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뻐하지 않겠느냐고요. 부인과 딸에게 이 말을 전하는 밥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막내 팀이 점점 더 굳세고 인정 많은 사람으로 자라고 있다고 말을 할 때에는 더욱 떨렸다. 밥이 다른 말을 더 꺼내기 전에 작은 목발 소리가 들리더니 막내가 형과 누나의 부축을 받으며 돌아와 벽난로 앞 자기 의자에 앉았다. 가엾은 밥은 옷이 더 남루해질까봐 소매를 걷어붙인 채 뜨거운 주전자에 진과 레몬을 넣고 휘휘 저어 벽난로 시렁에서 펄펄 끓였다. 피터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돌아다니는 크레친 남매와 함께 거위고기를 가지러 갔다가 당당하고 활기차게 돌아왔다. 마치 거위가 세상에서 가장 진귀한 새인 것처럼 그에 비하면 검은색 백조 따위는 흔해 빠진 새라는 것처럼 난리법석이 이어졌다. 이 집에서는 정말로 거위가 그런 존재였다. 크레치 부인은 미리 준비해둔 고기 국물을 뜨겁게 데웠다. 피터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힘차게 감자를 깼고 벨린다는 사과 소스를 더욱 달콤하게 만들었으며 마사는 데워놓은 접시를 닦았다. 밥은 막내 팀을 식탁 구석 자기 옆자리에 데려가 앉혔다. 어린 크레친 남매가 가족들의 자리를 정리했는데 물론 자기들이 앉을 자리도 있지 않았다. 남매는 자리에 앉아 혹시 차례가 되기도 전에 거위고기를 달라는 말이 터져나올까봐 포크를 입에 물고 있었다. 마침내 모든 접시가 놓였고 식전 감사기도를 올렸다.
이어서 크레치 부인이 고기 나이프를 천천히 살피며 거의 가슴 부위에 찔러 넣을 준비를 했다.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드디어 나이프를 꽂아 오랫동안 기다리던 속재료가 쏟아져 나오자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이 한마음으로 탄성을 터뜨렸다. 심지어 막내 팀까지도 어린 크레틴 남매를 따라 신나게 식탁을 두드리며 갸냘픈 목소리로 우와 만세! 라며 소리쳤다. 그런 거위 요리는 처음이었다. 밥은 이렇게 맛있는 거위 요리가 있다니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부드러운 육질과 맛, 크기에 비해 저렴한 가격까지 온 가족이 칭찬할 만한 화제거리였다. 사과 소스와 으깬 감자를 곁들여 먹으니 양도 넉넉했다. 크레치 부인이 접시에 남은 작은 뼈 조각 하나까지 꼼꼼히 살피면서 크게 기뻐했듯이 결국 가족들은 거위 고기를 다 먹지 못하고 말았다. 하지만 모두 배불리 먹었고 어린 남매의 눈썹에는 아직도 세비어와 양파가 들러붙어 있을 정도였다. 벨린다가 접시를 새 것으로 바꾸고 있을 때 크레치 부인이 혼자 슬그머니 일어나 방을 나갔다. 푸딩을 가져오기 위해서였는데 누가 옆에서 지켜보는 게 불안한 모양이었다. 푸딩이 충분히 익지 않았으면 어쩌지? 꺼내다 망가지기라도 하면 어쩌지? 가족들이 거위고기를 즐겁게 먹는 동안 누군가 뒷마당 담을 넘어 푸딩을 훔쳐가기라도 했으면. 어린 크레친 남매는 이런 상상으로 얼굴이 창백해질 지경이었다. 온갖 끔찍한 걱정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와, 저 오락모락 피어오르는 김을 좀 보라. 크레치 부인이 구리솥에서 무사히 푸딩을 꺼냈다. 빨래하는 날과 비슷한 냄새가 났다. 맞다. 옷감 냄새였다. 서로 이웃에 있는 식당과 빵집, 그 옆에 나란히 붙은 세탁소에서 맡은 듯한 냄새. 그런 게 바로 푸딩의 냄새였다. 크레치 부인은 30초도 지나지 않아 돌아왔다. 얼굴은 달아올랐지만 자부심 가득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대포알처럼 단단하고 탱글탱글하며 알록달록한 푸딩에 브랜디를 뿌려 불을 붙였고 꼭대기에는 크리스마스용 호랑가시나무 장식을 꽂아 놓았다. 그렇게 뿌듯해할만 했다. 와, 정말 놀랍고 멋진 푸딩이요. 밥크레치시 감탄했다. 그러고는 결혼한 이후 크레치 부인이 만든 푸딩 중에서 최고라고 조용히 덧붙였다. 크레치 부인은 이제야 마음의 짐을 벗었다며 사실 밀가루 양이 적당한지 걱정했다며 고백했다. 모두가 푸딩에 대해 한마디씩 했지만 대가족이 먹기에는 양이 좀 적었다고 말하거나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랬다가는 분명 이단자로 몰렸을 것이며 크레치 가족이라면 그런 지적을 넌지시 비치기만 해도 누구든 얼굴을 붉혔을 테니까. 마침내 만찬이 끝났다. 식탁보를 치우고 벽난로 바닥을 정리하고 불길이 거세지도록 다시 불을 지폈다. 주전자에 담긴 따뜻한 음료를 맛보고는 완벽하다고 생각했고 사과와 오렌지는 식탁에 올려두었으며 난로불에 알밤을 한 삽 가득 던져 넣었다. 그런 다음 크레치 가족은 밥 크레치스의 말을 따라 난로가에 동그랗게, 정확히 말하면 반원으로 둘러앉았다. 밥 크레치스의 바로 옆에는 가족의 자랑거리인 유리잔이 나와 있었다. 그래봤자 텀블러 2개와 손잡이 없는 커스터드 잔 하나가 전부였지만 하지만 이 잔들은 황금 술잔 못지않게 주전자에서 따른 뜨거운 음료를 잘 담아냈다. 한바구음을 머금은 밥이 음료를 나눠주는 동안 난로불 속에서 알밤들이 펑펑 터지며 시끄럽게 구워졌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모두에게 신의 축복이 있기를. 온 가족이 밥의 말을 따라했다. 우리 모두에게 신의 축복이 있기를. 막내팀이 가장 마지막으로 기원했다. 팀은 제 의자에 앉아 아버지 옆에 바싹 붙어 있었다. 밥은 아이가 너무나도 사랑스럽다는 듯 작고 야윈 그 손을 자기 손 안에 꼭 쥐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나 이 아이가 곁에 있길 바라고 누군가 데려가지 않을까 두려워했다. 유령님, 막내 팀이 잘 살아갈 수 있겠지요?
그전까지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관심을 보이며 스크루지가 말했다. 내 눈에 빈자리가 하나 보이는구나. 벽난로 앞 구석자리다. 주인을 잃은 목발도 소중하게 놓여있구나. 미래를 관장하는 신이 이 환영을 바꾸지 않는다면 저 아이는 죽게 될 것이다. 유령이 대답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오, 제발요. 친절한 유령님. 아이가 목숨을 부지할 거라고 말해주세요. 만약 미래를 관장하는 신이 이 환영을 그대로 둔다면 우리 유령 중 그 누구도 이 집에서 저 아이를 찾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러면 어때? 어차피 죽을 운명이라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러면 남아도는 인구도 줄게 될 테고. 스크루지는 유령이 자신이 했던 말을 되받자 고개를 떨군 채 후회와 비탄의 감정에 짓눌렸다. 인간이라면 유령이 말했다. 가슴 속에 단단한 돌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들어있다면 남아도는 인구라는 말이 무엇인지, 대체 어디에 남아도는지 제대로 알기 전까지 그런 몹쓸 입놀림은 하지 말아라. 어떤 인간이 살아남고 죽어야 하는지를 네가 결정하겠다는 거냐? 하늘이 보기에는 내가 이 가난한 남자의 아이 수백만 명보다 더 쓸모없고 살 가치가 없는 인간일지도 모른다. 오 신이시여, 나뭇잎에 붙은 벌레 한 마리가 먼지 구덩이에 사는 배고픈 제 형제들을 두고 너무 많다며 찌꺼리는 소리를 좀 들어보십시오. 스크루지는 유령의 비난에 고개를 푹 숙이고 시선을 떨군 채 벌벌 떨었다. 하지만 누군가 자기 이름을 부르자 곧장 고개를 들었다. 스크루지 사장님, 이 만찬을 마련해 주신 사장님을 위해 건배! 밥이 말했다. 만찬을 마련해 주시긴 무슨, 이 자리에 그 영감님이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내 속마음이나 실컷 드시라고 한 조각 권하겠어요. 그걸 맛있게 드시면 좋겠고요. 크레치 부인이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다. 여보, 애들이 듣고 있잖소. 오늘은 크리스마스야. 당연히 크리스마스 날이죠. 그렇고 말고요. 스크루지 영감처럼 밉살스럽고 인색하고 매정하고 냉정한 인간을 위해서도 건강을 바라며 건배하는 날이죠. 당신도 그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 알잖아요, 밥. 당신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없을걸요? 가엾은 사람. 여보, 크리스마스 잔소. 밥이 온화하게 대답했다. 아무튼 그 영감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과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건배하기는 하겠어요. 부디 그 사람도 오래오래 살기를.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기를. 앞으로도 퍽 즐겁고 행복할 거예요. 장담한다니까. 아이들도 엄마를 따라 건배했다. 이날의 여러 순서 가운데 가족이 진심을 담지 않은 건 이 축배가 처음이었다. 막내 팀이 제일 마지막으로 잔을 들었지만 조금도 관심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이 가족에게는 스크루지가 사람을 잡아먹는 거인 괴물이나 마찬가지였다. 고작 이름이 언급된 것만으로도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그 어두운 그림자는 5분이 지나도 걷히지 않았다. 그림자가 걷히자 가족들은 사악한 스크루지의 존재가 사라졌다는 안도감으로 전보다 10배는 더 즐거워했다. 밥 크레칫은 장남 피터를 위한 일자리 하나를 눈여겨보고 있다며 잘되면 일주일에 5실링 6펜스는 충분히 벌 거라고 말했다. 어린 크레칫 남매는 일꾼이 된 피터를 상상하며 자지러지게 웃었고 피터는 곰곰이 생각이 잠겨 양쪽 옷깃 사이로 벽난로 불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당혹스러울 만큼 그렇게 많은 돈을 벌게 되면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지 벌써부터 궁리하는 것 같았다. 그 다음에는 여성용 모자 가게에서 수습으로 일하는 마사가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일단 시작하면 얼마나 오래 쉬지 않고 일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한 뒤 내일은 휴일이니 집에서 늦잠이나 실컷 잘 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에 어느 백작 부인과 귀족 남자를 봤는데 그 귀족이 피터처럼 훤칠해서 꽤 닮았더라는 이야기도 했다. 이 말을 들은 피터가 셔츠깃을 얼마나 높게 치워 올렸는지.
여러분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머리가 쏙 사라져 보지 못했을 정도였다. 그러는 동안 알밤과 주전자가 돌고 돌았다. 막내 팀은 자꾸 구슬픈 노래로 길을 잃고 눈밭을 헤매는 소녀에 대한 노래를 불렀다. 노래 실력이 참으로 훌륭했다. 특별히 내세울 게 전혀 없는 평범한 가족이었다. 외모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차림새가 변변찮았다. 신발은 방수되지 않아 늘 물이 스며쓰며 옷은 겨우 몸이나 가리는 정도였다. 게다가 피터는 아마도 아니 10중 8구 전당포를 드나들었었을 성 싶었다. 하지만 그들은 행복했고 감사할 줄 알았으며 함께 보내는 시간을 즐겁게 여기며 만족스러워했다. 크레치 가족의 모습이 서서히 사라졌다. 그들은 유령이 헤어지며 뿌려진 횃불의 환한 빗방울 속에서 더욱 행복해 보였다. 스크루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에게서, 특히 팀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어느덧 날은 어두워지고 눈이 제법 쏟아지고 있었다. 스크루지와 유령은 거리를 따라 내려갔다. 부엌과 거실, 온갖 방들이 흘러나오는 불빛이 아주 화사하고 멋있었다. 추위와 어둠을 막으려 진홍색 커튼을 친 어느 집에서는 불 위에 올린 요리가 굽고 또 구워지느라 깜빡이는 불꽃이 아늑한 저녁 식사가 준비되고 있음을 알려주었다. 다른 집에서는 아이들이 결혼한 언니나 누나, 형이나 오빠, 사촌, 삼촌, 숙모를 제일 먼저 맞이하겠다며 달려나왔다. 또 어떤 집에는 그곳에 모인 손님들의 그림자가 창문 블라인드에 비쳤고 다른 곳에서는 모자를 쓰고 털 부츠를 신은 예쁜 여인들이 수다를 떨며 경쾌하게 이웃집으로 가는 중이었다. 그 이웃집에서 여인들, 자신들이 영악한 마녀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아는 여인들이 몰려오는 모습을 지켜보는 총각의 얼굴은 홍당무가 되었다. 불쌍하기도 하지. 다정한 모임에 참석하려고 나선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혹시 그들이 도착했을 때 반갑게 맞이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닌가. 불꽃이 벽난로 굴뚝 절반 높이까지 차오르도록 불이 활활 지피며 손님 맞이 준비를 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닌가 걱정될 정도였다. 이런 광경을 보고 축복을 내리면서 유령이 얼마나 기뻐했던가. 넓은 맨가슴을 드러내고 커다란 손바닥을 활짝 편 채 둥실 떠올라 넉넉한 손길로 손에 닿는 모든 것에 밝고 무해한 기쁨을 얼마나 뿌려주었던가. 그날 저녁 시간을 보내기 위해 한껏 빼입고 어두운 길거리를 달리며 점점이 빛을 찍어내던 가로등 점등어는 유령이 곁을 지나가는 동안 큰 소리로 껄껄 웃었다. 점등어는 그날이 그저 크리스마스일 뿐이라고 생각했지. 곁에 자신을 축복하는 누군가가 함께 있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으리라. 유령의 예고 한마디 없이 둘은 어느새 암울하고 적막한 황무지에 도착해 있었다. 기괴하고 울퉁불퉁한 돌덩어리가 이곳저곳 아무렇게나 놓여있는 모습이 마치 거인들의 무덤처럼 느껴졌다. 죄수가 갇히듯 얼음에 갇히지 않았다면 제멋대로 흘렀을 물줄기가 사방팔방 퍼져 있고 이끼나 가시금작화, 굵고 거친 잡초 외에는 어떤 식물도 자라지 않는 곳이었다. 서쪽 하늘에서 지는 해가 불길처럼 붉은 노을 빗줄기를 남겼다. 빗줄기는 음침한 눈길로 잠시 황무지를 노려보다가 낮게, 더 낮게, 한층 더 낮게 찡그리듯 가라앉더니 깜깜한 밤의 짙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여기가 어딥니까? 스크루지가 물었다. 광부들이 사는 곳이다. 지구의 내장처럼 깊은 땅 속에서 고되게 일하는 자들이지. 하지만 그들은 내 존재를 알고 있다. 보아라. 어느 오두막집 창문에서 불빛 한 줄기가 새어나오자 둘은 재빨리 그 집으로 다가갔다. 진흙과 돌로 만든 벽을 통과하니 활활 타오르는 난로 주위로 화기애애하게 둘러앉은 사람들이 보였다. 아주 연로한 부부와 자녀들, 그 자녀들의 자녀들,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의 자손들까지 다 함께 크리스마스에 어울리는 화사한 차림새로 모여 있었다. 노인은 이 황량한 불모지에 울부짖듯 몰아치는 바람소리를 좀채 이기지 못할 목소리로 자손들에게 크리스마스 노래를 불러주었다. 소년 시절에 부르던 아주 오래된 노래였다. 이따금 가족 모두가 끼어들어 합창하기도 했다.
그들이 목청을 높이면 노인도 아주 쾌활하게 큰 소리로 노래했고 노래를 멈추면 그에 맞춰 노인의 노랫소리도 기력을 잃었다. 유령은 그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았다. 스크루지에게 옷을 꼭 붙잡으라고 한 뒤 황무지 위를 날아갔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 바다 쪽은 아니겠지? 그렇다. 바다였다. 스크루지가 뒤를 돌아보니 너무나 두렵게도 저 멀리의 암초가 무시무시하게 이어진 육지 끝자락이 있었다. 파도 소리에 귀가 먹먹했다. 파도는 자신이 마모시킨 으스스한 바위 동굴 안으로 밀려들어와 밑바닥까지 사납게 파헤치며 천둥처럼 맹렬하게 몰아쳤다. 해안가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 1년 내내 바닷물이 부딪히고 덤벼드는 바람에 움푹 내려앉은 암초 위에 외로운 등대 하나가 서 있었다. 등대 아래쪽에는 해초 무더기가 들러붙어 있었고 바닷물 위를 떠다니는 해초처럼 바람에 둥실 실려 다닌다는 바다새들도 폭풍 후에 넘실대는 파도처럼 등대 주변을 오르내렸다. 하지만 이런 곳에도 한 줄기 밝은 빛이 두꺼운 돌벽의 작은 창문을 통해 바다 쪽으로 새어나오고 있었다. 2명의 등대지기가 불이라도 지핀 모양이었다. 그 남자들은 막닐로 굳은 살 박힌 두 손을 거친 탁자 위에서 맞잡은 채 깡통 잔에 담긴 그로구주를 마시며 서로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기원했다. 그중 더 나이 많은 남자가 사나운 바닷바람처럼 거세게 몰아치는 노래를 불렀다. 모진 날씨 탓에 생긴 상처로 얼룩진 얼굴은 낡은 뱃머리에 세워놓은 조각 장식 같았다. 유령은 다시 출렁이는 검푸른 바다 위를 빠르게 스크루지에게 말했듯 해안가에서 까마득히 멀어질 때까지 날고 또 날아 어느 배 위에 내려앉았다. 둘은 방향키를 잡은 조타수와 뱃머리에서 망을 보는 사람, 주위를 감시하는 선원들 옆에 섰다. 유령같이 어두운 모습으로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그런 그들조차도 캐럴을 흥얼거리거나 크리스마스를 생각하거나 집에 가고 싶은 희망을 담아 작은 목소리로 옆자리 동료에게 옛 크리스마스의 추억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깨어있든 잠들어있든 못됐든 착하든 배 탄 모두가 이날만큼은 그 어떤 날보다 다정하게 말을 주고받으며 다 함께 크리스마스 기분을 나누었다. 그러면서 먼 곳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렸고 그들 역시 자신들을 생각하며 기뻐하리란 걸 알았다. 스크루지는 구슬픈 신음 같은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죽을 만큼이나 심오하고 비밀스러운 미지의 심연 위로 외로운 어둠을 뚫고 나가는 일이 얼마나 장엄한가를 생각했다. 그러다 갑자기 터져나온 호탕한 웃음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는 이 웃음소리가 자신의 조카가 낸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밝고 쾌적하며 환히 빛나는 방 안에 들어와 있으며 옆에 선 유령이 애정어린 미소를 머금은 채 흡족한 얼굴로 조카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놀랐다. 하하, 하하하. 스크루지의 조카가 크게 웃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스크루지의 조카보다 더 호탕하게 웃은 사람을 알고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나 역시 그가 누구인지 궁금하다는 것뿐이다. 그 사람을 소개해주면 기꺼이 그와 안면을 트고 친하게 지내겠다. 질병과 슬픔도 그렇긴 하지만 웃음이나 유머만큼 피할 수 없이 쉽게 전염되는 것도 없다는 사실은 공평하고 공정하며 고귀한 세상사의 이치이다. 스크루지의 조카가 허리를 부여잡고 고개를 마구 흔들고 얼굴까지 일그러뜨리며 복수하자 스크루지의 조카 며느리도 활짝 웃었다. 이에 뒤질세라 그곳에 모인 친구들도 마음껏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하하하하. 그분 말씀이 크리스마스가 사기래. 정말 그랬다니까.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계시더라고. 스크루지의 조카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분 정말 못 말리네요, 프레드. 스크루지의 조카 며느리가 어이없어하며 말했다. 이런 여인에게 축복이 있기를. 그들은 무슨 일이든 적당히 하는 법 없이 언제나 진지하게 대한다. 조카 며느리는 아주 예뻤다. 엄청난 미인이었다. 놀란 표정에 보조개가 쏙 들어가는 아름다운 얼굴, 입맞춤을 부르는 붉고 탐스러운 작은 입술,
활짝 웃을 때면 하나로 녹아들듯 뒤섞이는 턱 주변의 주근깨들, 어린아이에게서나 볼 수 있는 밝게 반짝이는 두 눈동자 등 그야말로 애간장을 태울 법한 외모, 마음에 쏙 드는 완벽한 외모였다. 연세는 있지만 참 재미난 분이셔. 정말이지. 그러실 수 있으면서 도통 살갑게 대하질 않으신다니까. 하지만 그렇게 줄곧 화만 내고 계시는 것 자체가 버린 셈이니 삼촌에 대해 안 좋게 말할 수가 없어. 스크루지의 조카가 말했다. 그분은 엄청난 부자시죠? 적어도 내게 말하기로는 그랬잖아요. 조카 며느리가 넌지시 떠봤다. 그래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뭐. 재산이 그분에게는 아무 쓸모도 없는데 그 돈으로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편안하게 사시지도 않으니까 우리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생각만으로도 잔뜩 못마땅해 하실 뿐이야. 저는 그분을 참아드릴 수가 없어요. 조카 며느리가 말했다. 조카의 처제들과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숙녀들도 같은 생각임을 밝혔다. 나는 참을 수 있어. 그분이 안 됐으니까. 차마 화를 낼 수가 없어. 보면 삼촌의 심술궂은 변덕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은 항상 그분 자신이야. 지금만 해도 그래. 우리가 싫다는 생각이 늘 머릿속에 맴도니 식사하자고 해도 안 오시잖아.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고? 물론 대단한 식사 자리 놓치신 건 아니지만 말이야. 아니요. 그분이 정말 멋진 식사 자리를 놓쳤다고 생각해요. 조카 며느리가 말을 막았다. 다른 사람들도 맞장구를 쳤다. 막 식사를 마치고 디저트가 준비된 벽난로 불빛 근처에 옹기종기 모여있던 자민이 모두 충분히 그럴 자격 있는 판정단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 다들 그렇다고 하니 참 기쁘군. 사실 나는 요즘 젊은 주부들이 별로 미덥지 않거든. 자네라면 뭐라고 말하겠나, 토퍼? 스크루지의 조카의 처제 중 한 명이 눈동을 들이고 있음이 분명한 토퍼는 총각이란 그런 주제에 대해 자기 생각을 밝힐 자격이 없는 가엾은 존재라고 대답했다. 그 말을 듣자 어깨에 장미 모양 장식이 달린 옷을 입은 처제 말고 기세에 레이스 장식이 달린 옷을 입은 통통한 처제가 얼굴을 붉혔다. 계속해요, 프레드. 이 사람은 이야기를 제대로 끝맺는 법이 없다니까. 참 웃기는 사람이야. 스크루지의 조카 며느리가 손뼉을 치며 말했다. 스크루지의 조카는 다시 폭소를 터뜨렸다. 통통한 처제는 향초 냄새를 맡으며 웃지 않으려고 했었지만 웃음이 전염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고 결국 다 같이 폭소를 터뜨렸다. 내가 하려던 말은 삼촌이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와 함께 즐겁게 보내지 않기로 결정하시는 바람에 해로울 것 없는 흥겨운 시간을 놓치셨다는 거야. 곰팡내가 풀풀 나는 사무실이나 먼지투성이 집에서 혼자만의 생각에 빠지는 것보다 사람들과 어울리며 훨씬 더 즐겁게 보낼 기회를 잃은 게 틀림없다는 거지. 아무튼 나는 삼촌이 좋아하시든 싫어하시든 매년 기회를 드릴 생각이야. 그분이 가엾거든. 아마 돌아가시기 전까지 크리스마스 때마다 투덜거리실지도 몰라. 하지만 매년 줄기차게 찾아가서 삼촌 안녕하세요 라고 명랑하게 인사하면 언젠가 크리스마스를 좀 더 좋게 봐주시겠지. 그 덕분에 삼촌의 불쌍한 직원에게 50파운드를 남겨주겠다는 마음만 들게 해도 대단한 일이고. 그런데 말이야, 바로 어제 내가 그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것 같았어. 스크루지의 마음을 흔들었다고 생각하다니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릴 차례였다. 하지만 워낙 천성이 착하고 사람들이 웃는 이유를 신경 쓰지 않는 편이었던 조카는 아무튼 모두가 웃었다는 사실에 만족하면서 즐거운 분위기가 계속되도록 흥겹게 술병을 돌렸다. 차를 마신 후에 사람들은 음악을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음악을 사랑하는 가족이어서 반주 없는 합창곡이나 돌림노래를 부를 때면 각자의 역할을 잘 알았다. 여러분께 장담할 수 있다. 특히 토퍼는 능숙한 성악가처럼 이마에 핏줄을 돋우거나 얼굴을 시뻘겋게 만들지 않고도 낭낭하며 굵은 저음으로 베이스 성부를 담당할 수 있었다. 하프를 잘 켜는 조카 며느리는 여러 가지 곡 중에 2분 만에 배워서 휘파람으로 불 수 있는 단순한 소곡을 연주했다. 그 곡은 기숙학교로 스크루지를 데리러 왔던 소녀,
과거의 크리스마스 유령 덕분에 다시 생각난 여동생이 즐겨 부르던 곡이기도 했다. 선율이 흐르는 동안 과거의 유령이 보여주었던 장면들이 떠오르고 스크루지의 마음은 점점 더 누그러졌다. 몇 년 전에라도 이 음악을 자주 들을 수 있었다면 제이콥 말리 유령의 가르침 없이 제 손으로 자신의 행복을 위해 온정을 베푸는 삶을 가꿀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 조카와 사람들이 저녁 시간을 전부 음악에만 바친 것은 아니었다. 잠시 후에는 벌칙놀이를 시작했다. 가끔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것은 좋은 일이며 크리스마스야말로 그러기에 안성맞춤인 날 아니던가. 크리스마스를 잊게 한 전능하신 분이 아기였던 때이니 말이다. 잠깐만. 사람들이 먼저 한 것은 까막잡기였다. 당연히 그랬다. 하지만 술래 역할을 한 토퍼가 제대로 눈을 가렸다고 믿는 건 그의 눈이 부츠에 달렸다고 믿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다. 내 생각으로는 토퍼와 스크루지의 조카 사이에 미리 짜둔 계획이 있고 현재의 크리스마스 유령도 그걸 아는 듯했다. 토퍼가 레이스 옷깃의 통통한 처제를 따라다니는 모습은 잘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보기에도 짜증나는 장면이었다. 토퍼는 부직갱이나 부삭 같은 벽난로용 물건을 쓰러뜨리고 의자에 걸려 넘어지고 피아노에 부딪히고 커튼에 끼어 숨막히면서도 처제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알아채고 졸졸 따라다녔다. 다른 사람을 붙잡으려는 생각은 아예 없었다. 사람들 가운데 몇몇이 실제로 겪었지만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가 일부러 토퍼와 부딪혔으면 토퍼는 짐짓 붙잡으려는 척해서 여러분의 이해력을 모욕했을 것이다. 그러고는 미끄러지듯 옆으로 빠져나가 통통한 처제 쪽으로 갔겠지. 통통한 처제는 여러 차례 반칙이라고 외쳤고 그 말대로 참 공정하지 않은 게임이었다. 하지만 결국 토퍼가 그녀를 붙잡았을 때 실크 옷자락을 사락거리고 펄럭이며 재빨리 도망치는데도 기어코 더 이상 빠져나갈 곳 없는 귀퉁이로 몰아갔을 때의 토퍼는 정말로 밉살스러웠다. 그녀가 누구인지 모르는 척, 그래서 머리 장식을 더듬을 필요가 있겠다는 척, 심지어 손가락에 낀 반지와 목에 건 목걸이까지 만져봐야 정체를 확신하겠다는 척 구는 모습이라니 얼마나 비열하고 말도 안 되는 꼴불견이던지. 다른 사람이 술래가 되고 두 사람이 커튼 뒤에서 둘만의 비밀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그녀는 틀림없이 토퍼에게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스크루지의 조카 며느리는 까막잡기에 끼지 않고 커다란 의자에 편안히 앉아 발판에 발을 올리고 휴식을 취했다. 그 바로 뒤에 유령과 스크루지가 서 있었다. 하지만 문장 읽기 벌칙 놀이에는 끼어서 알파벳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애정을 놀랄 정도로 다양하게 표현했다. 마찬가지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놀이에서도 대단한 실력을 발휘하며 동생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다. 그것을 본 스크루지의 조카는 은밀히 기뻐했는데 토퍼가 여러분들에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동생들 역시 아주 똑똑한 아가씨들이었기 때문이다.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합쳐 그 자리에 20명가량 모여 있었는데 모두 놀이에 동참했다. 그건 스크루지도 마찬가지였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이 너무 흥미진진해서 푹 빠지는 바람에 자신의 목소리가 다른 사람들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깜빡하고 추측한 담을 꽤 큰 소리로 외치곤 했다. 그 추측은 종종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 바늘귀가 절대 부러지지 않기로 유명한 화이트 채플사의 바늘조차 스크루지에 비하면 예리하지 않았다. 물론 그는 실제로 제 머리에 붙어있는 귀가 무딘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지만 말이다. 현재의 크리스마스 유령은 이런 기분의 스크루지를 보며 무척 즐거워했다. 유령의 그 다정한 눈길에 스크루지는 손님들이 떠날 때까지 그곳에 계속 머무르자며 아이처럼 보챘다. 하지만 유령은 그럴 수 없다고 말했다. 새로운 놀이가 시작되었잖아요. 30분만 더 있어요, 유령님. 딱 그만큼요. 스크루지가 말했다. 그것은 예, 아니요 게임이었다. 스크루지의 조카가 뭔가를 생각하면 나머지가 그게 무엇인지 알아맞히는 놀이로 조카는 예나 아니요라고만 대답할 수 있었다. 불꽃같이 활발한 질문 공세를 펼치며 사람들은 조카가 생각하고 있는 정답의 단서를 차례대로 파악해냈다. 그것은 동물, 게다가 살아있는 동물이고 다소 불쾌한 데다가 사나우며 가끔은 으르렁대거나 툴툴대고
가끔 말을 하고 런던에 살고 거리를 돌아다니지만 자랑거리가 되거나 누구에게 끌려다니지 않으며 동물원에 살지 않고 시장에서 도축되는 일도 없고 말이나 당나귀, 암소, 황소, 호랑이, 개, 돼지, 고양이, 곰은 아닌 동물이라는 것이었다. 새로운 질문이 나올 때마다 조카는 번번이 폭소를 터뜨렸다. 게다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입이 근질근질해서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발을 구를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형부와 비슷한 상태가 된 통통한 처제가 큰 소리로 외쳤다. 알았다. 뭔지 알았어요, 프레드. 정답이 뭔지 알았다니까요. 뭔데? 프레드가 소리쳤다. 형부의 그 스크루지 삼촌이잖아요. 틀림없는 정답이었다. 모두 감탄에 마지 않았다. 물론 몇몇은 그것은 곰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마땅히 예였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하긴 했다. 정답의 방향이 스크루지 쪽으로 흘러갔을 때 아니요 라는 대답이 그쪽에서 생각을 벗어나게 했다는 것이다. 삼촌이 우리에게 큰 즐거움을 선물하셨어. 그렇고 말고. 그러니 그분의 건강을 위해 건배하지 않는다면 감사를 모르는 행동이겠지. 마침 우리 손에 따뜻하게 데운 포도주 잔이 있군. 내가 먼저 말할게. 스크루지 삼촌을 위하여 건배. 스크루지의 조카가 말했다. 좋아요. 스크루지 삼촌을 위하여. 삼촌이 어떤 분이든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내게 이런 인사를 받지 않으려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부디 그런 시간을 보내시길요. 스크루지 삼촌. 스크루지는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너무 즐겁고 가벼워졌다. 유령이 시간만 주었다면 조카의 기원에 대한 보답으로 그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축배를 들고 들리지 않는 말로 감사를 표했을 것이다. 그러나 조카가 마지막 단어를 내뱉자마자 모든 광경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스크루지는 유령과 함께 다시 길을 나섰다. 둘은 많은 것을 받고 먼 곳을 다녔고 많은 가정을 방문했지만 언제나 결말은 행복했다. 유령이 병상 옆에 서면 아픈 자들이 기운을 냈다. 타국에 있는 사람들은 고향을 느꼈다. 힘겹게 사는 사람들은 더 큰 희망을 품은 채 견뎠다.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은 누구보다 풍요로워졌다. 빈민구호소, 병원, 감옥처럼 비참한 불행이 존재하는 피난처, 작고 어줍지 않은 권위로 허영 부리는 인간이 문을 걸어 잠그거나 유령을 내쫓지 않는 곳에 가면 유령은 축복을 남겼고 스크루지에게는 교훈을 주었다. 하룻밤이지만 기나긴 밤이었다. 스크루지는 이 모든 게 정말 하룻밤 사이에 일어났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며칠의 크리스마스 연휴가 그들이 함께 보낸 그 하룻밤의 시간으로 웅축된 것 같았다. 게다가 더 이상한 일은 스크루지는 그대로인데 유령은 점점 늙어가고 있다는 것. 그것도 눈에 띄게 더 늙어가는 중이라는 점이었다. 스크루지는 유령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지만 어떤 아이들이 연휴 마지막 날에 벌이는 주연절 파티를 떠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고는 탁 트인 장소에 함께 서 있는데 유령의 머리카락이 회색으로 변한 것을 알아차렸다. 유령의 수명은 원래 그렇게 짧습니까? 지상에서의 내 수명은 아주 짧지. 오늘 밤에 끝난다. 스크루지가 묻자 유령이 대답했다. 오늘 밤이라고요? 오늘 밤 자정이다. 잘 들어봐라.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니. 그 순간 교회 종들이 일제히 11시 15분을 알리며 울렸다. 혹시 제 질문이 잘못됐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유령님의 것이 아닌 뭔가가 옷자락 밑으로 비어져 나온 게 보여요. 저게 사람 발인가요? 아니면 짐승 발톱인가요? 스크루지가 유령의 옷을 유심히 바라보며 말했다. 살이 붙어있는 걸로 봐서는 발톱인지도 모르지. 여길 잘 봐라. 유령은 접힌 옷자락에서 어린아이 둘을 끄집어냈다. 가련하고 비참하고 무섭고 흉물스럽고 몹시 불행해 보이는 아이들이었다. 두 아이는 유령의 발밑에 무릎을 꿇고 유령의 옷자락을 붙잡은 채 매달려 있었다. 여기를 잘 봐. 여기
이 아래를 보라고. 봐. 유령이 소리쳤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였다. 얼굴은 누렇게 뜨고 바싹 야위고 누더기를 걸치고 매섭게 노려보는 늑대 같은 아이들이었다. 하지만 비굴한 자세로 엎드려 있었다. 어린아이라면 마땅히 있어야 할 어여쁜 기운과 생기 넘치는 이목구비는 어디 가고 노인의 것처럼 퀴퀴하고 쪼글쪼글한 손이 꼬집고 비틀고 잡아당겨서 누더기처럼 만든 듯한 얼굴이었다. 천사들이 앉아 있어야 할 옥자에 몰래 숨어든 악마들이 위협적으로 노려보는 꼴이었다. 경이롭고 비밀스러운 창조의 과정에서 아무리 인간성을 변화시키고 타락시키고 왜곡시킨다 해도 이 아이들의 절반만큼이나 끔찍하고 두려운 괴물을 만들어내진 않을 것 같았다. 간담이 서늘해진 스크루지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 쳤다. 유령이 이런 식으로 보여준 아이들은 귀엽다고 말하려 했어도 말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하긴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편이 나았다. 이 아이들은 유령님의 자녀들인가요? 스크루지는 그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이 아이들은 인간의 자식들이다. 그런데 제 아버지를 떠나 나에게 호소하며 매달려 있지. 남자아이는 무지다. 여자아이는 빈곤이고 이 두 아이를 주의해라. 이 둘과 비슷한 아이들도 주의하고 특히 이 남자아이 이마 위에 파멸이라고 쓰인 글자가 보이는데 그 글자가 지워지지 않는 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내 말을 거부할 테면 해봐라. 아이들을 내려다보던 유령이 도시 쪽으로 손을 뻗으면서 외쳤다. 어디 한번 너에게 경고해주는 일을 비방해봐라, 인간들아. 너희의 그 당파적인 목적을 위해 무지를 받아들이고 상황을 더 악화시켜봐라. 그 결말이 어떨지 기다려보라니까. 이 아이들을 돌봐주거나 보호할 방법은 없는 겁니까? 스크루지가 외쳤다. 감옥이 있지 않느냐. 빈민 구호소도 있지 않느냐. 마지막으로 유령은 스크루지가 했던 말을 그대로 되돌려 주었다. 그때 종소리가 12시를 알렸다. 스크루지는 유령을 찾으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 종소리의 울림까지 멈추자 제이콥 말리의 예고가 떠올랐다. 그리고 시선을 들자 휘장처럼 낙낙한 옷을 걸치고 두건을 쓴 근엄한 모습의 유령이 땅바닥에 깔린 안개가 밀려오듯 서서히 가까워지는 것이 보였다.